으악! 대저택 2층에서 울려 퍼진 날카로운 비명. 소리와 함께 계단을 굴러떨어지는 둔탁한 소음이 저택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정숙희 회장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김미라는 계단 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와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머릿속에서 격돌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기회일까? 불과 2년 전만 해도 미라는 강남 룸살롱에서 일하는 이미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며느리죠.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린 채로 말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순진한 재벌 2세 준혁을 꼬셔서 결혼까지 성공했으니까요. 단 한 사람 정숙희만 빼고는요. 정숙희는 처음부터 미라를 의심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며느리, 너무 계산된 사랑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냄새를 맡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미라의 정체를 알아냈죠. 룸살롱 출신의 사기꾼이라는 충격적인 진실까지요. 하지만 미라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들키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 미라는 마지막 도박을 감행했어요. 정숙희와의 정면 대결을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정숙희는 계단 아래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고 미라는 인생 최대의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미라의 완벽한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숙희의 마지막 복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돈과 권력을 둘러싼 두 여자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상상할 수 없는 반전과 통쾌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진실과 거짓, 사랑과 탐욕, 복수와 정의가 얽힌 이 이야기의 진짜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대기업 사무실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오후 김미라는 신입사원. 박준혁의 책상 근처를 의도적으로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입고 있는 셔츠의 소매에서 살짝 보이는 고급 시계, 그리고 책상 밑에 놓인 명품 구두를 놓치지 않은 미라의 눈빛은 예리했어요. 이 남자 뭔가 숨기고 있어. 미라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준혁이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는 그의 모습에서 뭔가 특별한 냄새가 났죠. 평범한 회사원치고는 너무 품위 있는 말투, 그리고 가끔 무심코 흘리는 고급스러운 취향들이 미라의 직감을 자극했어요. 준혁 씨, 혹시 점심 같이 드실래요? 미라가 다가가 말을 걸자 준혁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미라 씨. 괜찮아요. 전 혼자 먹는 게 편해서. 저도 혼자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같이 드셔도 될까요? 미라의 부드러운 미소에 준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함께 사내 식당으로 향하는 동안 미라는 준혁의 모든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걸음걸이, 말투, 심지어 젓가락을 잡는 방법까지도요. 식사 중에 미라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준혁 씨는 어디 살아요? 그냥. 회사 근처 원룸이에요. 하지만 준혁이 말하는 원룸의 위치를 들어보니 강남의 고급 주거지역이었어요. 그 지역 원룸 월세가 얼마인지 아는 미라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이 계시긴 한데 별로 안 친해요. 준혁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는 것을 놓치지 않은 미라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준혁의 경계심을 풀어주려 했죠. 저도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혼자 살고 있어요. 가끔 외로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자유롭긴 하죠. 준혁의 눈에 공감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날 이후 미라는 더욱 적극적으로 준혁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커피를 타서 갖다 주고 야근할 때 도시락을 사다 주고 준혁이 힘들어 보일 때마다 따뜻한 말을 건네며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 준혁을 기다리고 있던 미라가 말을 걸었어요. 준혁 씨, 오늘 저와 함께 맥주 한 잔 어때요? 제가 쏠게요.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제안한 거니까요. 둘은 회사 근처 작은 포장마차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알코올이 들어가자 준혁의 말문이 조금씩 열렸어요. 사실 전 아버지와 사이가 정말 안 좋아요. 제 인생을 간섭하려고만 하시거든요. 어떤 간섭이요? 결혼도 직업도 심지어 친구들까지 다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하세요. 미라는 준혁의 말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 좋은 집안 출신이고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회사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럼 지금은 부모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계신 거예요? 네, 연락도 거의 안 해요. 제가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완벽했습니다. 미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준혁은 술에 취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준혁 씨 같은 분이 좋아요.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 말이에요. 준혁이 미라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미라 씨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 그런지 마음이 편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미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준혁은 평범한 신입사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미라에게는 그 진실을 알아낼 시간과 방법이 충분했습니다. 미라는 준혁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의 정체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가 무심코 흘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평범한 신입사원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어느 날 준혁이 실수로 떨어뜨린 명함에서 고급 골프장의 멤버십 카드가 나온 것을 본 순간 미라는 더 이상 추측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제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미라는 인터넷에서 사립탐정 사무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을 비교해 본 후 평판이 좋고 비밀 보장이 확실한 곳을 선택했죠. 사무실에 직접 찾아간 미라는 중년의 탐정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한 사람의 신상 정보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목적인가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이인데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말을 잘 안 해서요. 혹시 숨기는 게 있나 싶어서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뢰서를 건넸습니다. 미라는 박준혁의 기본 정보와 함께 상당한 금액의 조사비를 지불했어요. 그 돈은 미라가 지난 몇 년간 모아둔 전 재산에 가까웠지만 이것이 인생을 바꿀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죠. 미라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탐정 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탐정이 건넨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미라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박준혁, 나이 32살. 대성그룹 정숙희 회장의 외아들입니다. 대성그룹이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죠. 자산 규모만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파일에는 준혁의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명문대 졸업식 사진, 해외 유학 시절 사진, 그리고 대성그룹 본사 앞에서 정숙희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까지요. 왜 이런 집안의 아들이 평범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건가요?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회 경험을 쌓고 싶다고 해서 신분을 숨기고 취업한 거죠. 어머니인 정숙희 회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들의 뜻을 존중해서 내버려 두고 있다고 하네요. 미라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대성그룹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재벌이었거든요. 그리고 외아들이라는 것은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혹시 약혼녀나 여자친구가 있나요? 아니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어머니가 중매를 서려고 하지만 본인이 거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탐정 사무소를 나온 미라는 길거리를 걸으며 흥분을 감추려 애썼어요.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치밀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날부터 미라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혁의 취향을 완벽하게 파악한 미라는 그가 좋아할 만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어요.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콘서트 티켓을 구해서 함께 갔고, 독서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책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죠. 미라 씨는 정말 다방면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냥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싶어져요. 미라는 준혁 앞에서 완벽한 여자친구 역할을 했습니다. 요리를 해서 도시락을 싸주고 아플 때는 간병을 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위로해 주었어요. 모든 행동이 계산된 것이었지만 준혁은 그런 미라의 헌신에 점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미라야, 너 같은 여자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야. 어느 날 저녁 준혁이 미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야말로요. 준혁 씨 같은 진실한 분을 만나서 행복해요. 미라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진실? 웃기지 마. 너도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잖아. 하지만 겉으로는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 씨, 저희 정말 사귀는 거죠? 당연하지. 미라야, 나는 진심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간 미라는 거울 앞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계획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다음 단계는 결혼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준혁의 진짜 정체를 모르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이죠. 미라는 책상 서랍에서 준혁의 조사 파일을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숙희 회장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곧 만나게 될 시어머니시네요. 미라와 준혁의 관계가 1년을 넘어서면서 준혁은 드디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미라의 헌신적인 사랑에 완전히 빠진 준혁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혁은 미라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내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미라야,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준혁의 진지한 표정을 본 미라는 속으로 미소 지었지만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혹시 다른 여자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난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야. 준혁은 천천히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혔어요. 대성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미라를 만나면서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까지요. 미라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놀라움, 당황함,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해와 수용의 표정까지 보여주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 그래서 더 좋아. 미라야, 너는 내 돈이나 지위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 준혁이 미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미라야, 나와 결혼해줘. 엄마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 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승리의 눈물이었지만요. 준혁과의 만남 이후 미라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숙희라는 강력한 관문을 통과해야 했거든요. 며칠 후 준혁은 미라를 대성그룹 본사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숙희와의 첫 만남 장소였어요. 미라는 그날을 위해 특별히 단정하고 품위 있는 옷차림을 준비했고 말투와 매너까지 완벽하게 연습해 두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라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정숙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미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50년 넘게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살아온 정숙희의 눈은 예리했습니다. 그래, 미라 씨구나. 앉아봐. 정숙희의 첫인상은 차가웠어요. 우아하면서도 위압적인 분위기에 보통 사람이라면 위축되었을 테지만 미라는 오히려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준혁이한테 들었는데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더라. 네, 맞습니다. 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사귀었나? 이 질문에서 미라는 정숙희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진심? 정숙희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냉소가 깔려 있었습니다. 네, 준혁 씨는 정말 진실한 분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이 훨씬 아름다운 사람이죠. 미라의 대답을 들은 정숙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 속에서 미라는 정숙희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미라 씨 가족은 어떻게 되나?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저는 혼자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지금은 회사원이지만 결혼 후에는 준혁 씨와 상의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정숙희는 미라의 대답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답변들이었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너무 완벽하다는 게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식사가 끝난 후 정숙희는 준혁에게만 따로 말했습니다. 준혁아, 너무 서두르지 마라. 엄마, 왜 그러세요? 미라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준혁은 어머니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라에게 완전히 빠진 상태였거든요. 한편 미라는 정숙희와의 첫 만남에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도전 의식도 생겼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그날 밤 정숙희는 서재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라에 대한 첫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특히 미라가 준혁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랑보다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겠어. 정숙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였으니까요. 그리고 미라가 정말 준혁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숙희와의 첫 만남 이후 몇 달이 지나면서 미라와 준혁은 결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끈질긴 설득에 정숙희도 마침내 결혼을 허락했지만 여전히 미라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걱정이 기우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대성그룹의 위상에 걸맞게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미라는 그 화려한 결혼식에서 마치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결혼 후의 생활이었죠. 미라는 마침내 대성가의 며느리가 되어 그 거대한 저택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거든요. 신혼 첫날 미라는 저택의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방과 넓은 정원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고가의 미술품들까지요.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자신의 것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어떤 느낌이야? 준혁이 미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너무 큰 것 같아서 걱정돼요. 제가 이런 곳에 어울릴까요? 당연하지. 이제 이 집의 주인 중 한 명인데 뭘. 준혁의 말에 미라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주인 중 한 명이 아니라 언젠가는 진짜 주인이 되는 거야.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정숙희는 여전히 집안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고 미라에게는 그 어떤 권한도 주지 않았거든요. 미라야, 내일 아침에는 8시에 기상해서 어머님께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해.
네, 알겠어요. 그리고 집안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어머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해. 우리 집 규칙이거든. 미라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며느리 역할을 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한편 정숙희는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뭔가 이상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정숙희는 미라에게서 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뭔가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어. 미라의 말투와 행동이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흉내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미라가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정숙희는 결국 사립 탐정을 불러 미라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아들의 아내를 조사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김미라 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특히 결혼 전 과거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상세한 보고서를 드리죠.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미라라는 이름으로는 2년 전 기록밖에 없어요. 그 전에는 뭘 했다는 거죠? 이미선이라는 이름으로.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일했습니다. 정숙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룸살롱 출신의 여자가 신분을 속이고 자신의 아들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네, 사진도 있고 당시 동료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성형수술 기록도 있어요. 탐정이 건넨 파일을 열어본 정숙희는 경악했습니다. 성형 전의 이미선과 지금의 김미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이 여자가 내 아들을 속인 거군요. 정숙희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동시에 고민도 깊어졌어요. 아들 준혁이 미라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이 진실을 말하면 아들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 뻔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혹시 저 여자가 진짜로 준혁이를 사랑하게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정숙희는 일단 이 비밀을 묻어두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미라를 예의주시하면서 그녀의 진짜 속마음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한편 미라는 시어머니의 시선이 예전보다 차가워진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뭔가 조심해야 할 상황이라는 직감은 있었죠. 뭔가 이상해. 어머님 태도가 달라졌어. 미라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도 동시에 집안에서의 입지를 넓히려고 노력했어요. 하인들에게 친근하게 대하고 집안일에도 관심을 보이며 차츰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숙희는 그런 미라의 행동을 더욱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어요. 특히 미라가 집안의 귀중품들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경계심이 높아졌습니다. 역시 돈 때문에 접근한 게 맞아. 결혼 후 반년이 지나면서 미라는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행동했지만 준혁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자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정숙희가 외출한 틈을 타서 집안의 이곳저곳을 탐색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정숙희가 골프를 치러 나간 사이 미라는 그녀의 개인 서재에 들어갔어요. 서재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서고가 있었고 그 안에는 값비싼 골동품들과 미술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와,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될까? 미라는 조심스럽게 도자기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조선시대 백자였는데 미술에 대해 잘 모르는 미라도 그것이 상당한 가치가 있을 거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 팔아도 몇 척은 될 것 같은데. 미라가 도자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서재 문이 열렸어요. 깜짝 놀란 미라는 도자기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숙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골프 약속이 취소되어서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거였습니다. 아, 어머님. 청소를 하다가 이 도자기가 너무 예뻐서요. 청소. 정숙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재는 정숙희만의 개인 공간이었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네, 하인분들이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앞으로는 내 서재에 들어오지 마. 여기는 내 개인 공간이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몰랐어요. 미라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정숙희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행동이 점점 수상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미라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정숙희의 고급 핸드백을 몰래 들고 외출하기도 하고 귀중한 보석함을 뒤져보기도 했어요. 심지어 정숙희의 신용카드 정보까지 몰래 확인해 두었습니다. 이제 내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미라는 정숙희의 루비 반지를 끼고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그 모습을 우연히 본 하인이 있었지만 미라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편 정숙희는 미라의 이상한 행동들을 하나씩 파악해가고 있었어요. 자신의 물건들이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다든지 서재 문이 열려 있다든지 하는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내 물건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어. 정숙희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준혁이 출장을 간 사이 미라는 정숙희의 침실에 있는 금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준혁에게서 들은 정숙희의 생일을 조합해서 비밀번호를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년월일인가? 미라가 숫자를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각종 서류와 현금 그리고 값비싼 보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와, 이게 다 현금이야? 미라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금고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부동산 권리증서, 회사 지분증서, 그리고 유언장까지 있었습니다. 유언장? 미라는 호기심에 유언장을 펼쳐보았어요. 내용을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자선단체에 기부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이럴 수가. 준혁 씨한테 주는 건 고작 이것뿐이야? 미라는 분노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얻으려던 재산의 대부분이 남에게 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미라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정숙희가 문 앞에 서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아니라 금고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정숙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준혁 씨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알려줬어요. 거짓말 마. 준혁이도 그 비밀번호 몰라. 미라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거짓말이 들통난 것입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서? 남의 금고를 뒤진 게 궁금해서? 정숙희가 한 걸음씩 미라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이미선. 아니, 김미라 씨. 이제 그만 본색을 드러내는 게 어때?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숙희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룸살롱에서 일했던 거 다 알고 있어. 성형한 것도 이름 바꾼 것도 말이야. 미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발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준혁 씨한테 말할 거예요? 그건 내 태도에 달려 있어.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숙희와 미라가 금고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둘 사이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치달았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들통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밀려왔거든요. 어머님 제발.
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정숙희는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제발. 지금까지 한 짓을 생각하면 제발은 내가 해야 할 말이지. 정숙희는 금고에서 미라가 뒤지고 있던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준혁이를 속이고 우리 가족을 속이고 심지어 내 금고까지 뒤지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저도 이제 가족이잖아요. 미라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요. 가족?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가 가족이야? 그럼 어쩌라고 하는 거예요? 제 과거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그런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미라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정숙희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질 뿐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럼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정숙희가 금고를 가리키며 말하자 미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준혁 씨한테 거짓말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 과거를 알면서도 말 안 하셨잖아요. 미라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정숙희의 분노만 더욱 키웠습니다. 감히 나를 너와 같다고 생각해? 난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참고 있었던 거야. 그럼 이제는 안 참으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선을 넘었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언성이 격해졌어요. 미라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절망감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만 이래요? 준혁 씨는 행복해하고 있잖아요. 행복해? 거짓말에 속아서 행복해한다는 게 진짜 행복이야? 그럼 뭐가 진짜 행복이에요? 어머님이 정해주신 결혼 상대와 사는 게 진짜 행복인가요? 미라의 말에 정숙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곧 더욱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적어도 거짓말은 아니지. 거짓말이라도 서로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정말로 준혁 씨를 사랑해요. 사랑? 정숙희가 비웃었어요. 2년 동안 계획하고 성형하고 이름까지 바꾼 게 사랑이야? 그리고 지금 내 금고를 뒤진 게 사랑이라고. 미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금도 똑같아. 방금 전까지 내 유언장 보고 있었잖아. 그게 뭐 어때서요? 어차피 언젠가는 다 저희 거 될 건데. 미라의 본심이 터져 나왔어요. 정숙희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언젠가는 너희 거?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 맞잖아. 내가 죽어야 내가 이 모든 걸 가질 수 있으니까. 정숙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절정에 달했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며느리가 내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데 어떻게 진정해? 미라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해요? 매일 눈치 보면서 살라고 해요? 난 그렇게 못해. 미라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정숙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감히 누구한테 그런 말을. 정숙희가 화가 나서 미라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발을 헛디뎠어요. 카펫이 말려 있었거든요. 정숙희는 균형을 잃으며 뒤로 넘어졌고 그대로 계단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어머님. 미라는 깜짝 놀라 정숙희를 불렀지만 정숙희는 계단 아래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기회일까? 미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즉시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는 생각과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동시에 머릿속을 스쳐갔거든요. 결국 미라는 구급차를 불렀지만 몇 분의 시간을 허비한 후였어요.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숙희의 상태가 심각해진 후였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구급대원의 말을 들은 미라는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며느리를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미라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출장에서 급히 돌아와 병원에 도착했고 어머니의 상태를 묻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뇌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당분간은 혼수 상태가 지속될 것 같고 언제 깨어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에 준혁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깨어날 수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준혁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미라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준혁 씨. 어머님은 강한 분이에요. 꼭 깨어나실 거예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며느리였지만 미라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정숙희가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정숙희를 보며 미라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자신을 방해할 사람이 없다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미라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했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달랐거든요. 이제 이 집은 사실상 제 거네요. 미라는 정숙희의 서재에 들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작했어요.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재산 목록을 확인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언장부터 바꿔야겠어. 미라는 정숙희의 도장을 찾아내 유언장을 수정하려고 했어요.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모두 준혁, 즉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바꾸려는 것이었죠. 하루는 미라가 병원에서 정숙희에게 독백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의식불명인 정숙희만이 있었거든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룸에서 일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준혁 씨 돈 때문에 접근한 것도 맞고요. 미라는 정숙희의 손을 잡으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 정말로 준혁 씨를 사랑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물론 정숙희로부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미라는 그런 정숙희를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차피 깨어나지도 못할 테니까 제가 이 집을 잘 지킬게요. 그러니 이제 그만 제발 좀 죽으세요. 그 후 며칠 동안 미라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정숙희의 옷을 입고 다니고 귀중한 보석들을 착용하며 마치 자신이 진짜 안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인들한테도 확실히 해두자. 미라는 집안 하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어머님이 의식불명이신 동안 집안일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 지시를 따라주세요.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숙희가 깨어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한편 미라는 정숙희의 개인 계좌까지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내 큰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차피 나중에는 다 내 거 될 건데. 미라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정숙희의 회사 지분에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미라는 다시 병원을 찾아 정숙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얼마나 완벽하게 변할 수 있는 줄 몰랐죠? 2년 동안 정말 많이 준비했거든요. 미라는 정숙희의 반응 없는 얼굴을 보며 우쭐해했어요. 성형도 하고 말투도 바꾸고 심지어 교양까지 쌓았어요. 어떤 재벌가 며느리보다도 완벽하게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미라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정숙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미라가 조심스럽게 불러봤지만 정숙희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미라는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일 변호사 선생님 만나서 유언장 정리할 거예요. 물론 다 제 이름으로요.
이제 이 모든 게 제 거죠. 미라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정숙희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럴 줄 알았어. 정숙희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미라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님? 언제부터? 일주일 전부터 의식이 돌아왔어. 내 진짜 모습을 다 보려고 꾸민 거지. 미라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한 모든 말과 행동이 정숙희에게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머님, 제발. 하지만 정숙희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숙희의 차가운 눈빛을 받은 미라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이 정숙희에게 들켰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특히 병실에서 했던 고백들까지 모두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미라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일주일 전부터 깨어 계셨어요? 그래. 의사한테 부탁했어. 혼수 상태인 척 해달라고. 정숙희가 베개 밑에서 녹음기를 꺼내는 모습을 본 미라는 경악했어요. 설마, 녹음까지 하셨던 건가요? 당연하지. 내가 내 금고를 뒤지고 도장을 훔치고 내 돈을 빼돌린 것까지 다 기록해뒀어. 정숙희는 침착하게 말하며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며 여러 사람이 들어왔어요. 준혁과 변호사 그리고 미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까지 나타났습니다. 선이야? 미라의 룸살롱 동료였던 선이가 들어오는 모습을 본 순간 미라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선아, 오랜만이다. 선이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미라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부인이 찾아오셔서 내 과거에 대해 다 말해달라고 하시더라. 솔직히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준혁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미선이? 그게 뭐야? 선이가 정숙희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인, 이 여자가 룸에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아세요? 단골 손님들 돈을 가로채고 심지어 저한테서도 300만 원을 훔쳐갔어요. 뭐라고? 정숙희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언니들 화장품이나 액세서리도 몰래 가져갔고 심지어 가짜 브랜드백을 진짜라고 속여서 팔기도 했어요. 미라는 선이의 폭로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이야, 그건. 닥쳐. 내가 그렇게 사라진 다음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훔쳐간 돈 때문에 빚쟁이들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정숙희가 준혁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아, 이 여자의 진짜 이름은 이미선이야. 룸살롱에서 사기를 치며 살던 여자가 너를 노리고 접근한 거지. 준혁은 선희의 말과 정숙희의 설명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어요. 이게 다 진짜야? 변호사가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성형외과 진료 기록, 개명 서류, 그리고 룸살롱 근무 기록은 물론이고 절도 신고 기록까지 있습니다. 정숙희는 냉정하게 녹음기를 틀어주었어요. 미라가 병실에서 한 말들이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룸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준혁 씨 돈 때문에 접근한 것도 맞고요. 내일 변호사 선생님 만나서 유언장 정리할 거예요. 물론 다 제 이름으로요. 준혁은 그 말들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어요. 이게 다 진짜야? 정숙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선 씨, 이제 선택할 시간이야. 두 가지 길이 있어. 선택이요? 첫 번째는 모든 걸 공개하고 법정에서 만나는 거야. 사기혼, 재산침해, 문서위조, 절도 그리고 살인미수까지. 고발할 죄목이 산더미야. 살인미수요? 내가 계단에서 떨어졌을 때 너는 즉시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어. 몇 분 동안 망설이다가 늦게 신고했지. 그 몇 분이 내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거든.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두 번째는 조용히 자수하고 형을 받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 가족들 체면은 지켜줄게. 변로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자수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미라는 잠시 고민하는 척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서명할게요. 미라가 펜을 잡고 서류에 다가가는 순간 갑자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쉽게 죽을 것 같아. 미라가 갑자기 병실 문 쪽으로 달려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정숙희는 예상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정숙희가 손짓을 하자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병실로 들어왔어요. 뭐야? 경찰이 왜 여기에? 미라는 당황하며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들이 미라를 붙잡았습니다. 이미선 씨 사기, 절도, 문서 위조,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놓아줘. 놓으라고. 미라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미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은 내가 해야 할 말이지. 내 아들을 속이고 우리 가족을 우롱한 대가야. 정숙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모든 범죄를 다 파헤칠 거거든. 경찰이 미라를 끌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수사 결과 추가 범죄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 30여년까지 가능한 사안이네요. 30년? 미라는 경악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태였어요. 이미선 씨,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감옥에서 말이지. 정숙희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미라는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재판에서 미라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28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사기, 절도, 문서 위조, 살인미수, 그리고 추가로 밝혀진 다른 사기 사건들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거든요. 준혁은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회복해갔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 수연을 만나 재혼했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준혁이 수연과 함께 정숙희 앞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 수연이는 정말 좋은 애구나. 정숙희는 수연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제가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무슨 소리야? 넌 이미 충분히 좋은 아이야. 그날 저녁 정숙희는 서재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미선도 김미라도. 이제 세상에 없어. 감옥에서 썩다가 늙어 죽을 거야. 정숙희는 미라와 관련된 마지막 서류들을 벽난로에 던져넣고 태워버렸어요. 불타는 서류 속에서 모든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마땅한 벌이 따르는 법이야. 30년. 충분한 시간이지. 정숙희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정한 정의란 이런 것이었어요. 사기꾼은 결국 자신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대성그룹은 더욱 번영했고 준혁과 새로운 가족이 된 며느리 수연 사이에는 두 아이가 태어나 집안이 더욱 화목해졌어요. 정숙희는 진짜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희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을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도 많아진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더욱 현명하게, 더욱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이미선 같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재산과 권력만 탐내지만 진정한 분은 믿을 수 있는 가족과 진실된 관계에 있다는 걸 모르죠. 정숙희는 그 값진 교훈을 통해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준혁과 수현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정숙희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거짓으로 포장된 관계가 아닌
진실과 사랑으로 쌓아올린 가족의 온기 말이죠. 이미선이라는 이름도 김미라라는 가면도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대성가의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진 채로요. 그 자리에는 진정한 며느리 수연과 함께하는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더욱 현명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했던 정숙희는 마침내 준혁과 진실된 며느리 수연을 만나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 세워진 것이었기에 영원히 지속될 수 있었죠.